먼저 POI의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발표되었던 애슐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I에 대한 인트로덕션은 다들 잘 아신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2024년도에 애슐에서 POI에 대한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과 다이그노시스 매니지먼트로 분류해서 각각 어떤 키 퀘스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였고, 꽤 오랜만에 되었는데 2016년의 가이드라인 이후로 최신의 업데이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항목별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전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다르게 변화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I의 어떤 프리밸런스도 기존에는 어떤 연구들에서는 뭐 1% 정도 이렇게 더 적게 제시가 됐던 바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7% 정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리밸런스가 높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모비디티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가 증가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머슬로스케르탈이나 사이콜로지칼,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심혈관 쪽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은 라이프 익스펙턴시 자체가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모비디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팩터나 이티올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이아트로제닉한 것들 외에 넌 이아트로제닉 POI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티올로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정 가능한 스모킹이나 언더웨이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스크 팩터가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팩터를 확인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여서 가능하다면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카운셀링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은 뭐지, 대개는 여성들이 이제 40세 이전에 또는 무월경이나 월경 주기의 이상 등, 그리고 에스트로겐 디피션시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POI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월경 주기나 어떤 무월경이 이제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FSH 레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에이메노리아가 4개월 이상이면서 FS 레벨은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을 하여서 25 이상 확인된 경우에 POI를 진단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는 1회 측정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또 빠르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4에서 6주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FS 레벨을 재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H의 역할에 대한 이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AMH는 현재로서는 POI의 진단에 있어서는 어떤 진단 툴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POI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루틴하게 AMH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이 논문에서는 이제 테이블로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 놓았고요. 이아트로제닉하니까 넌 이아트로제닉한 경우 모두 당연히 이제 프레그넌스 테스트를 포함해서 FS 레벨을 측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FSH 측정을 2회에서 1회 측정으로 간소화하였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달라진 점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POI의 어떤 이티올로지들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적인 접근에 필요한 검사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크로모조멀 아날라이시스와 FMR1 프리뮤테이션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이제 제네틱 테스트들을 이제 NGS 등을 포함해서 오토조말 검사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점도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그 크로모조멀 아날리시스와 FMR1 검사 외에는 추가적인 오토조말 제네틱 테스트는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던 데 비해서 이제는 고려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검사의 영역을 확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21 하이드록실레이즈 오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검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정도에 비하면은 좀 더 그 입지가 강화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여러 검사들로는 이제 안티오바리안 오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사이로드 펑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많이 시행했던 이 TPO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TPO 안티바디는 POI 환자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검사로 많이 기억을 하시고 있을 텐데 이제는 그 비특이적인 면과 또 그 높은 프리밸런스로 인해서 이제는 POI 환자에서 TPO 안티바디는 루틴하게 시행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권고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FT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OI의 어떤 이밸류에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표화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아트로제닉한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떤 제네틱 테스트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제네틱 카운셀링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친인척들에 대한 릴레이티브에 대한 어떤 고려 사항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이문 테스트들을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시스트나 딸과 같은 릴레이티브에서는 POI의 리스크, 넌 이아트로제닉 POI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카운셀링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뭐 경구 피임약이나 LNG IUD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환자 있는 릴레이티브에서는 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커멘트가 추가가 되었고 가능하다면은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이나 패밀리 플래닝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해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POI가 진단된 여성들에서 어떤 그 정서적인 공감이나 지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게 눈에 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OI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I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르몬 테라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내용이 있겠고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사이콜로지컬 헬스, 이외에 본, 심혈관, 인지기능, 그리고 섹슈얼 펑션이나 제니트 유리널 신드롬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입니다. POI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의 인디케이션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인디케이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조모토 심톰이나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외에도 POI 여성에서는 라이프 익스펜턴시나 본 헬스, 카디오베스쿨러 헬스 등에 있어서 그 호르몬 테라피의 어떤 프리벤티브한 역할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인디케이션이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권고문들을 좀 살펴보면은 호르몬 치료는 자연적으로 폐경될 걸 예상되는 나이까지 쭉 유지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을 같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 복합 경구 피임약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컨티뉴어스나 혹은 엑스텐디드 레지멘을 해서 COC를 치료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POI 여성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에비던스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정보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이제 기본 저희가 폐경 여성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때 어떤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사용할 수 있는 레지멘들도 거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더말 제제도 LNG IUD 등과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금기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브레스트 캔서 서바이버나 혹은 CVD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나 혹은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거나 어떤 VT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아트로제닉한 POI 환자들의 경우에는 캔서 서바이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캔서 타입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 디펜던트한 튜머들, 브레스트 캔서나 또 오바리안 튜머에서도 호르몬 디펜던트한 튜머들에 대해서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고 뭐 대표적으로 스쿼머셀 칼시노마나 혹은 호르몬 디펜던트하지 않은 흔한 에피테리얼 오바리안 캔서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거나 혹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스에서 제시하였던 넌 호르모널 트리트먼트, 바주모토 심통과 같은 폐경 증상에 대한 넌 호르모널 트리트먼트에 대해 정리한 표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OI 여성들에서도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어떤 폐경 증상에 대해서 이러한 넌 호르모널 트리트먼트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니토 유리너리 심톰도 비슷한데요. 이제 로컬 에스트로겐 테라피나 혹은 루브리컨트나 피지컬 테라피 등 다 동일하게 시행을 할 수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레이저 테라피나 혹은 더멀 에너지와 같은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는 제니토 유리너리 심톰에 대한 스탠다드 케어로는 아직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퍼틸리티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POI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연 임신이나 어떤 오바리안 액티비티가 잘 돌아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카운셀링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오바리안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추럴 컨셉션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컨트라셉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추가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이 POI 여성들에서 오바리안 액티비티나 내추럴 컨셉션 레이트를 이제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은 입증된 것이 없다라는 점도 환자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POI 여성들에서 퍼틸리티 측면을 접근하려면은 오바리안 액티비티가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겠고, 만약 오바리안 액티비티가 있는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내추럴 컨셉션 레이트도 높게는 스터디에 따라서 5에서 15% 가량 관찰된다는 점, 그리고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카운셀링과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바리안 액티비티가 전혀 없다면은 아직까지는 입증된 임신을 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으로는 난자 증여와 같은 방법인데,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어떤 법률상 가용하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이 POI 여성들에서의 추가적인 옵스테트리컬 리스크에 대한 카운셀링이 필요한데, 만약 이아트로제닉하게 특히 이 POI가 된 여성들이 자연 임신이 되었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옵스테트리컬 그리고 네오네탈 리스크가 유의하게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리어슈런스 해줄 수 있겠고, 다만 우스타틱 도네이션이나 혹은 펠빅 레디에이션 이후에 임신된 경우, 또 터너 신드롬이 있는 여성이 임신이 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굉장히 그 피탈 마터널 고위험 스페셜리스트의 케어가 필요하고, 특히 터너 신드롬 여성에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 잘 알려지다시피 카디오베스쿨라 전문가와 함께 협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POI 여성에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하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카디올로직하게 그 스크리닝과 이밸류에이션을 할 것을 권고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POI 여성들에서 어떤 스켈레탈 헬스, 본 프로텍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점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저희가 BMD를 체크하기 위해서 덱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POI 여성들에서 이 검사를 시행해서 스크리닝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POI 여성들에서 이제 이러한 BMD 측정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은 리스크 팩터가 있는 여성이라면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예방적인 목적, 특히 프랙처나 어떤 골 감소, 오스테오포로시스 발생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예방적인 목적으로 POI 여성들에서는 덱사 시행을 일괄적으로 권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나 바이타민 D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호르몬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용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랄 에스트라다올 같은 경우에는 2ml 이상이 되고, 또 트랜스더말 에스트라다올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 이상이 있어야 이 본 프로텍션에 있어서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용량 이상을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예방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화해서 명시를 하고,
용량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점이 업데이트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 손실에 대한 예방적인 목적이라면은 복합 경구 피임약을 POI 여성들에게 이제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Continuous or Extended Regimen으로 바꿔서 이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이제 머슬 헬스, sarcopenia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POI 여성들에서 머슬 매스나 스트렝스, 퍼포먼스 다 감소되는 것이 여러 스터디를 통해 잘 알려져 있고 sarcopenia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머슬 헬스에 이득이 있는 것으로 여러 스터디에서 보인 호르몬 치료를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호르몬 치료의 어떤 그 머슬 헬스에 대한 역할은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POI 여성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머슬 헬스의 감소 때문에 HRT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테스토스테론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머슬 헬스에 대한 프리벤션 목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 강화가 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러한 인지 기능이나 치매 등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은 있긴 했었지만은 좀 더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그 어조가 강화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스토스테론 테라피는 앞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하이퍼액티브 섹슈얼 디자이어 디조더를 이제 성기능적으로 이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롱텀 세이프티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전 여성에서 풀버탈 인덕션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호르몬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1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2, 3년마다 적극적으로 용량을 이제 증량하면서 퓨버탈 인덕션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트랜스더멀 에스트라디올 제제를 좀 더 프리퍼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러한 퓨버탈 인덕션 목적에 있어서는 COC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에 이제 표에서 구체적인 용량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내용들을 조금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4주 간격으로 FSL 측정해서 2회 이상 25가 넘게 측정이 되었던 점을 1회 측정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좀 더 어떻게 간소하고 빠르게 진단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AMH의 어떤 진단적인 역할이 아직 POI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서 TPO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 TPO 안티바디가 제외된 점이 큰 차이가 되겠고, 21 하이드록실레이즈 오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네틱 테스트에서 크로모좀 아날리시스나 FMR1 프리미테이션은 계속 동일하게 권고되는 검사이겠고, 자가 염색체 유전자 검사들이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테스트에 포함됨으로써 영역이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골 건강에 있어서는 이제 덱사가 좀 더 이제 중요한 검사로 모든 여성들이 POI가 진단이 된다면은 반드시 덱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에스트로겐 용량까지 제시를 하여서 호르몬 트리트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이나 또 라이프 익스펙턴시 등에 대한 서바이벌 측면에 있어서 호르몬 테라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명시하고 강조하였고요. sarcopenia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신규 포함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 치료의 역할이 있다는 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